언제 글이 잘 써지냐. 그래서 마감 전날 밤 늦게. 그러나 문학은 뭐예요? 수천 년이 가도 더 찬란하게 남았잖아요. 그러나 필요한 건 내가 짊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문학에서는 메모다. 오늘 그 김홍신 문학관을 찾아주신 동서문학회 회원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자, 이제 그 인사말을 생략하고 문학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김홍신 문학관인데, 여러분이 조금 아까 보신 그 관촉사 은진미로 국보가 있는 그 산, 반야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산이죠. 깨달음의 산 자락에 김홍신 문학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의 삶보다는 미래의 삶을 좀 더 가꾸고 깨닫자, 이런 의미로 열심히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 기도를 잠깐 하고 왔습니다. 자, 이제 문학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요, 그동안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방 성장을 했어요. 모든 것을 베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베낀 뒤에 창조 성장을 하지 않으면 모방으로 머물러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특히 한국인들의 이 DNA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성실성, 집요함, 은근, 끈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창조 성장으로 세상을 바꿔가지고, 한번 보세요. 같은 예술이지만 지금 BTS 같은 경우가 세상을 다 흔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양은요, 비틀즈 같은 경우도 보면 4인조 이상이 없어요. 대한민국만 7인조고, 그래서 거기에서도 모방이 아닌 새로움을 탄생을 시켰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상을 뒤흔든다. 그래서 한국인이 먹으면 세상이 따라 먹어요. 라면, 그 다음에 그 삼각김밥, 컵밥, 이걸 따라 먹고 있어요. 한국인이 바르면 그 사람들이 따라 발라요. 화장품 경우죠. 한국인이 옷을 입으면 따라서 입어요. 특히 아동용품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그 한국인이 흥을 내면 그들이 따라서 흥을 내요. 오직 하면 지금 전 세계에 한글 학교가 모자랄 정도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한글 세상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작품을 쓰고 계신데, 이 작품이 언젠가는 세상을 또 흔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모방 성장에서 창조 성장으로 이동을 하지 않으면 호응받기가, 감동을 주기가, 남을 기쁘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자신감을 갖고 작품을 쓰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모방 성장을 한번 보죠. 그동안 우리가 여러분이 국어 대사전을 펼쳐놓고 보면은 여러분이 쓰고 있는 낱말은, 단어는 모두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갖다가 어떻게 해요? 모방하는 거죠. 근데 모방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문학적 기법으로, 문학적 향기로, 그 남에게 감동을 주는 작품으로 변환을 시켰잖아요. 이게 창조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문학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은 창조적 성장 가슴을, 향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들 혹시
고양이를 끌고 산책해 보신 분 계세요? 고양이는 산책이 안 돼요. 근데 개는, 애완개는 목줄을 묶어서 산책이 가능하죠. 따라오죠. 그리고 한 집안에서 말 잘 듣고 기르기 쉽죠. 그럼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양이는 영역 본능으로 살아요. 자기 영역을 벗어나면 못 견디고 불안하고 심한 경우는 아프기까지 해요. 근데 개는 서열 본능으로 살아요. 그래서 개는 주인을 따라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개를 키워봐서 아는데요. 개가 한 집에서 살면서 아이들을 무시해요. 서열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주인 아저씨가 좀 야단을 치고 뭐하고 하면은 주인 아저씨 들어오면은 약간 피하고 겁내고 그러죠. 그 다음에 밥을 잘 주는 그 어머니들 무시해요. 왜냐면 집사로 생각해요. 이게 서열 본능이에요. 근데 고양이는 그렇지 않아요. 영역 본능이기 때문에 자기 영역에 남이 오는 것도 못 견디고 그 다음에 그 자기 영역을 벗어나면은 그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문학이 뭐냐?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져야 돼요. 서열 본능과 영역 본능을 함께 가져줘야만 그 좋은 작품은 대작을, 그 다음에 남에게 감동을 주는 작품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의미냐?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작품을 보면은 논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작품의 시작부터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영역 본능이죠. 근데 여기만 국한되어 있으면 제가 영역 본능자로 눌러 앉을 수밖에 없는데 그 나머지는 뭐예요? 대도시, 해외,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논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응축해서 썼다. 그러면 제가 뭐예요? 그렇죠. 그 영역 본능을 벗어난 서열 본능으로 넘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작품 생활할 때는 이 두 가지를 응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제 오늘 그 새벽에 평소보다 굉장히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쭉 뭐 메모한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정리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그 벤츠 자동차의 광고가 뭐냐면 The best or nothing이에요.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은요, 그러면 누가 나를 최고로 알아볼 것인가 이런 걱정을 해요. 글 쓰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글을 쓸 때 어떤 생각으로 쓰느냐. 그래서 그랬어요. 몰입이다. 근데요, 몰입을 해서 쭉 쓰면 화장실도 안 가고 막 화장실 급해도 목이 말려도 커피도 안 마시고 그냥 막 써요. 딱 끝날 때까지는 제가 천재라고 생각해요. 난 천재야. 그래 놓고 이제 화장실 갔다 오고 커피도 마시고 읽어보면 내가 바보였구나.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공동으로 있어야 글을 오래 쓸 수가 있어요. 왜? 글을 쓸 때는 내가 천재구나, 글을 잘 쓰는구나 라고 느끼고 써놓고 나면 내가 모자라는 거구나 하고 느껴야 뭐예요? 다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노력할 수가 있죠. 그런 의미를 늘 이제 의식 속에서 가질 필요가 있어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보고 지금 대법관 하는 분이 그래요. 언제 글이 잘 써지냐. 그래서 마감 전날 밤 늦게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근데 왜 써지느냐면 그때 폭발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 며칠 동안 고민을 한 거예요. 남보다 글을 잘 쓰겠다 라고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응축됐다가 그때 탁 튕겨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글을 쓰겠다라고 했을 때는 응축을 시키려면 고뇌를 해야 돼요. 고민을 해야 돼요. 통증을 느껴야 돼요. 저절로 좋은 글을 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열등감이라는 거 있죠. 열등감이 왜 생겼을 것 같아요? 사람 열등감이. 그렇죠. 비교법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 그 도심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러지. 우리가 아프리카 밀림지대로 갔다고 해봐요. 온 세상이 나보다 그 강하고 세고 독하고 무서운 존재들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에 가면 악어 있죠. 그 다음에 그 나무 잘 타는 원숭이 있죠. 표범 있죠. 사자 있죠. 심지어는 그 말라리아 모기까지 있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견딜 것인가가 그 인류가 지탱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열등감이었는데 열등감을 극복했기 때문에 지구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보고 사람들이 그래요. 코로나 때 참 책도 많이 읽고 글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천만에요. 읽어도요. 뭐를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글 안 써져요. 이게 뭘까? 그러니까 몇 달 지나니까 겨우 책이 읽혀지고 글이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편소설 한 편을 끝냈어요. 그 왜 끝냈느냐면 사람들이 글쟁이니까 책도 많이 읽고 글도 많이 쓸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듣기도 싫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글을 쓰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이런 오기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오기를 가지셔야 돼요.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떤 질병 코드가 다시 생길지 몰라요. 또 어떤 팬데믹 상황이 올지도 몰라요. 그럼 어떡할 거냐 이거죠. 또 우리가 좌절할 거냐. 좌절하면 안 돼요. 결국 딛고 일어나는 사람이 좋은 글을 쓰는데요. 우리가 항상 착각하는 게 문단에서 유명해진 사람, 알려진 사람, 소문난 사람, 이 사람들이 진정 좋은 작품을 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천만에요. 과거를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많은 세계적인 그 명작가들 당대에는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그 출판사에다가 자기 작품을 계속 보내도 퇴짜를 맞은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구죠? 그 여성 누구죠? 예, 예. 그런 분들 보세요. 수도 없이 퇴짜를 맞았어요. 이게 퇴짜 맞을 때 뭐를 했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고쳤을까요? 고쳤죠. 또 하나, 그때 좌절하지 않고 그 절박한 상황에서 뭐 했어요? 나는 이 세상에 지지 않겠다 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 세계적인 작가가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학작품은 결국 당대에 알려지고 소문나고 하는 경우도 꽤 있지만은 많은 부분이 후대에 알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 박사 때요, 그 지도 교수님이 그 자연주의 작품을 그 말씀하실 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왜 그 개구리를 해부하는 장면의 단편 소설이 있죠. 근데 거기에 뭐예요? 김이 모락모락 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참 피동물이기 때문에 김이 날 수가 없어요. 근데 자연주의는 뭐냐면은 자연의 현상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뭐냐면 과학적 근거가 분명히 들어가 줘야 되는 거.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그걸 뒤집은 게 뭐예요? 후대의 평론가와 작가들이 그걸 밝혀낸 거예요. 그 당대에는 밝히지 못했죠. 그런 의미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의 내 모습에 열등감을 느끼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속아서요, 그 히말라야 안나푸르나를 다녀왔어요. 속지 않으면 안 갑니다. 어몽길 산악대장한테도 전화를 했어요. 겁나서.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별거 아니에요. 갔다 오세요. 거기를 올라가는데요. 정말 죽을 맛이에요. 그 계단이 수십만, 수백만 계단 아닙니까? 왜냐면 이렇게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 네팔 사람들이 전부 그 근처에 있는 돌멩이를 주워다가 쌓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한 돌판이 아니죠. 계속 그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마지막 로지에서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밤에 잘 때요. 너무 춥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물티슈 가지고 발가락만 닦아요.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그 양말을 바꿔 신어요. 그 다음에 그 털모자 쓰고 마스크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침낭을 덮고 자요. 밤에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잠을 못 들어요. 그럼 수면제를 또 먹어야 돼요. 그런 고통 속에서 이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이제 거의 쓰러지다시피 누워 있는데 후배가 그런 거예요. 형님, 여기까지 왔을 때는 구경을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보니까요, 일행하고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한 100걸음이나 200걸음 차이가 나요. 못 따라가요. 너무 지쳐가지고. 이 지팡이 두 개가 하느님 같아요. 이제 네 발로 가는 꼴이죠. 그런데 다 내려와서 평지에 오니까 지팡이가 짐이더만요. 여러분도 지금 지팡이가 있어요. 무슨 지팡이냐? 문학적 열정에 관한 지팡이에요. 그것이 올라갈 때도 필요하지만 내려올 때도 필요하죠. 근데 평지에 오면은 버리고 싶어요. 버리지 마세요. 언젠가는 또 올라가고 언젠가는 또 내려가야 돼요. 그게 인생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끝까지 문학의 지팡이를 짚고 있어야 돼요. 자, 거기에서요, 마지막에 그 후배가 저를 또 속인 거예요. 요 마지막 곡에 완전 빙판이에요. 거기를 올라가야만 히말라야 12봉이 다 보인다. 그걸 보지 않고 내려가면은 올라온 것도 아니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자랑할 게 없어요.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앞만 보고 가지 옆을 볼 틈이 없잖아요. 올라갔는데 12봉이 쫙 펼쳐져요. 사진을 찍고 드디어 나는 히말라야. 내려가서 자랑해야지.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저 수수만 년 동안 존재했던 히말라야, 앞으로도 수수만 년 동안 존재할 히말라야, 그걸 보고 경탄하면서 오직 하나밖에 없고 이게 마지막이니 왜 나에게 경탄하지 않느냐. 경탄하자. 여러분도 경탄해야 돼요.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적 중에 대기적입니다. 네. 자기에게 경탄하지 않으면 좋은 작품을 쓸 수가 없어요. 왜? 작품이라는 건 너무 고달프고 고난이고 슬픔이고 아픔이고 통증이고 이러기 때문에 경탄해야만 그걸 통과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히말라야에서 그 고통을 통과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도 저 자신을 경탄할까요? 아니에요. 그때뿐이에요. 내려오니까 똑같이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죠? 날마다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날마다 올라간다. 그러니까 날마다 올라간다. 오늘 이렇게 오셨잖아요. 오면서 바깥 풍경,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본 도남서원이나 그 은진미력을 보면서 느꼈던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메모를 하셔야 돼요. 그걸 통하면은 정말로 향기로운 시 한 편이, 사람을 뜨겁게 하는 소설 한 편이, 사람의 감정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수필이, 어른이 아동보다 더 반하는 아동문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관점을 갖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은진미력 가서 잠깐 느꼈어요. 언젠가 제가 거기를 갔는데 어느 스님이 다가오더니 정말로 인간시장 팬이다 이러시면서 저를 뭐래요. 그래서 주지 스님이신가 보다, 이렇게 나이가. 그러더니 저를 거기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은진미력 바로 앞에는 돌로 이렇게 막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셨죠? 못 들어가는데 저를 들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지 스님이 저를 들고 갔으니까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부처님 발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절을 해야 이게 제대로 기도가 통한대요. 그래서 거기다 저를 엎드려 놓게 하고 절을 했어요. 저라고 나중에 나왔어요. 나와서 봤더니 거기 출입 금지 구역이에요. 제가 잘못한 거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몰랐으니까 따라 들어갔죠. 스님이 주지 스님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저 경상도에서 어떤 스님이신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인생사에서 뜬금없이 이런 행운이 나한테 올 수 있다. 뜬금없이. 그렇죠? 일상생활에 보면. 그러면 여러분요, 살다 보시면은 내가 마음을 바꾸면은 뜬금없이 행운이 올 때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글거리. 정말로 향기나는 글거리죠. 제가 늘 하던 얘기가 있어요. 문학이 뭐냐? 영혼의 상처, 마음의 상처를 다스려서 향기로 만들었다. 이게 문학 정신이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대한민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자기 이야기를 쓰면 전부 소설이고 시고 수필이고 아동문학이에요. 한국은 그런 나라였어요. 절박했죠. 가난했죠. 침략당했죠. 그냥 강제 틈바구니에서 지하자원 없죠. 교육 제대로 못 받았죠. 그 다음에 이 봄에 보릿고개 넘겼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 더도 생각하지 말고 40년이나 50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러면 지금요 여러분의 행복에 겨워서 쓰러질 정도로 행복해야 돼요. 근데 지금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바로 비교법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그 짧은 시간에 그 3050 국가, 그러니까 3만 달러 돌파한 5천만 명을 넘은 7번째 나라인데 나머지 6개 나라는 모두 그 식민지를 거느렸던 나라예요. 대한민국만 식민지였어요. 근데 지금은 세계 군사 6대 강국이에요. 경제 8대 강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유엔 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선진국으로 명명을 했어요. 그러니 언제 우리가 풍요롭게 살았냐고. 그래서 저도 어려서 부모님한테 배운 게 비교법이에요. 아무개 봐라, 아무개 봐라, 아무개 청소 잘하지, 심부름 잘하지, 아무개는 공부 잘하지. 이게 전부 나보다 한 가지라도 나은 걸 갖다 비교를 했거든요.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똑같이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교법은 뭐예요? 학력, 인물, 집안, 자동차, 아파트, 인물, 별걸 다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갖고 자꾸 주눅이 들기 때문에 뭐예요? 나를 사랑 못하고 나한테 경탄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부터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은 온 우주 역사상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길 통과해야 돼요.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무엇으로 통과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무기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보통 사람과 다른 무기예요. 왜? 나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문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어렸을 때 들으셨을 거예요. 칼보다 그렇죠. 강한 게 그렇죠. 그리다 그랬죠. 어려서 저 안 믿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칼보다 뭐가 문학이 강한 거예요? 믿질 않았어요. 근데 세상 지나고 보세요. 그 세상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겼던 황제, 대왕, 이거 다 우리는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문학은 뭐예요? 수천 년이 가도 더 찬란하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진 거예요. 그 무기를 응용을 하기만 잘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산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작년 12월에요. 코로나로 목 경기다 안 돼갖고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리고 응급실에서 다음날 서울 전역에 음압실이 없어요. 그럼 이제 어디 지방이나 이런 데 내려가면 이렇게 큰 방에 단체로 10명, 20명씩 이렇게 있는 방이에요. 그리고 가야 돼요. 거기서 치료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음압실이 아니니까. 근데 음압실을 하나 내줘서 음압실에 가서 일주일 있고, 근데 그 사이에요, 제가 이 몸에 5kg이나 줄었어요. 걸을 수조차 없어요. 근데 음압실에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밥 먹는 게요, 노동 중에 중노동이에요. 밥맛도 없지만은 씹히지도 않지만 그 플라스틱 통이 있잖아요. 반찬통은 열리는데 밥하고 국통이 안 열려요. 왜? 뜨거울 때 넣고 닫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압이 생긴 모양이에요. 이게 안 열려요. 밥만 들어오면은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퇴원을 못하고 봤더니 병실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1인실을 겨우 얻어가지고 일주일 또 따로 요양 치료를 하고 그러고 나갔어요. 근데 그때요, 하루에 간호사 의사가요, 의사는 한 번밖에 안 들고 간호사가 한 5번, 의사 선생님 한 6번쯤밖에 사람 얼굴을 못 보는데 눈만 보여요. 완전 분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누군지 모르죠. 명찰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 방에 들어올 때는 문이 2개예요. 그 첫째 문을 들어와서 그 옷을 입고 장갑 끼고 소독을 한 뒤에 제 방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틀 지나니까 삶은 못하나 싶어요. 그러면서 간호사가 들어오면 사람이 아니에요. 천사예요. 사람이 천사라는 것을요, 아주 절실하게 느꼈어요. 근데 제가 퇴원을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 간호사. 그러니까 간호사가 어떤 간호사인지 모르잖아요. 저는 정말로 살아서 천사를 봤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눈물이 쏙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도 천사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 여기 동료, 문학을 하는 사람, 다 천사입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한 사람은 좋은 글을, 남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글을, 감흥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쓸 수가 있어요.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요. 어떻게 우연찮게 노혜경 작가가 쓴 우리들의 블루스를 초반 조금 지나서부터 봤어요. 보고 나서 제가 엊그제 연락을 했더니 답이 왔어요. 고맙다, 이렇게 잘 봐주셔서. 다음에 꼭 봬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웬만하면 제가 전화를 안 했을 텐데 한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는 아주 가난하고 절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안에 흐르는 게 뭐예요? 서로 천사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연락을 안 할 텐데 연락을 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천사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천사다운 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생각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자, 제가요,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보면서 아까 메모를 했어요. 제 방에 들어가서 잠깐 메모를 한 게 뭐냐면, 오늘 첫 마디를 뭐를 해야지 하고 써놓고서 첫 마디를 그 얘기를 못했어요. 지금 읽어보니까. 오늘 사람꽃이 만발했구나. 이 얘기를 첫 마디 해야지. 써놓고 까먹은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봐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메모를 꼭 하셔야 돼요. 메모를 안 하면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히 글을 쓰신다는 것은 메모광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걸 안 봤으면 이거 잊어버릴 뻔했어요. 정말 사람꽃이 만발했구나. 저는 여러분을 느낄 때 한 여성으로, 문학하는 사람으로, 그 다음에 동서문학회 회원으로서의 존중은 하지만 제 느낌은 이분들을 어떻게 내가 생각해야 내가 행복할까를 생각해요. 사람꽃이 만발했구나. 이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메모를 한 거예요. 여러분도 메모를 하세요. 설거지를 하다가도, 어디 이동을 하다가도, 뭐 하면 저는 메모를 꼭 해요. 어디 가요.
누가 재밌는 말을 했다, 뭐 농담을 했다 그런 얘기도 메모를 꼭 합니다. 이유가 뭐냐? 자꾸 잊어버리는 거야. 왜 잊어버리느냐면요, 우리 세상이 너무 다양하고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머릿속은요,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안 버리고 어떻게든지 움켜 잡으려고 그래서 느낌이 뭔 줄 아세요? 자꾸 그 건망증이 생겨요. 그럼 여러분 건망증 생기면은 이거 치매가 아닐까 걱정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 치매 아니에요. 왜? 분실을 해야만 내가 앞으로 가요. 왜? 영혼의 무거운 짐을 진 거예요, 그게. 그걸 다 짊어지고 가면 어떻게 돼요? 걸음이 늦거나 못 올라가요. 가벼워야 가죠. 그래서 그렇게 분실하는 게 건망증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나 필요한 건 내가 짊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문학에서는 메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우리 시대에 존경할 만한 시인 한 분 계시죠. 김지아 선생님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상 때문에 얘기하니까 상을 타려고 문학하나 괴로우니까 문학하지. 행복하다? 예를 들어서 아주 그냥 푼푼해서 행복하다라는 거 있죠. 물질적으로나 그 환경 때문에 그런 사람은 문학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메모를 했어요. 그렇구나. 괴로우니까 문학하지. 그러면 괴로우려고 문학하는 게 아니잖아요.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문학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한국인은 모두 다 다른 나라보다 괴로움이 그 크기가, 무게가 찔긴 것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거를 아까 얘기한 대로 창조정신으로 바꿨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세상에서 존중받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글의 내용이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것이 위대한 작품이고 어느 것이 낮은 작품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다 위대한 작품, 다 위대한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교법으로 했으니까 그 당시에 그게 위대해 보이고 찬란해 보이고 했을 뿐이에요. 자, 인간시장을요, 제가 2022년에 썼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게 밀리언셀러가 됐을까요? 절대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생각하셔야 할 것은 나는 언제나 찬란하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이게 앞으로 한 발짝씩 나갈 수가 있어요. 1000mm 이하 있잖아요. 그 비가 오는 나라는 대개 밀농사를 짓고 1000mm 이상 그 강수량이 있는 곳은 대개 논농사, 벼농사를 지어요. 근데 특히 대한민국은 산악국가죠. 농경기가 많지 않았죠. 그 다음에 이동하지 않는 정착민족이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시족사회를 형성하고 있었죠. 이동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품앗이였어요. 품앗이를 하려면 논농사를 질 때 밀농사와 다르게요. 모를 심고부터 수확을 할 때 피를 뽑고 그 물을 대고 물을 빼고 할 때 모두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뭐를 했어요? 모여가지고 흥얼거린 거예요. 흥을 돋궈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어요? 막걸리 같은 게 필요했죠. 그러니까 이런 품앗이 때문에 농사를 지으면서 생긴 게 뭐예요? 흥이잖아요. 근데 흥의 앞에는 뭐가 있냐면 한이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저도요,
얼마 전에 그 법륜스님 계신 데 가갖고 그 경주죠. 거기 가서 이렇게 뭐 그 씨앗 심고 막 하는데 그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받치는 그 의자가 있더만요. 엉덩이 의자. 그걸 앉아서 하는데 그거 해도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흥겹게 농담을 해주고 뭐 하면은 그냥 견디는 거예요. 자, 거기서 생긴 흥은 어디서 나왔느냐? 한에서 나온 거죠. 고통스럽지 않았으면은 그 노래를 부르지 않고 춤을 추지 않고 막걸리를 마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흥은 어디서 나오느냐? 한을 통과한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글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한을 통해서 그 통과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늘 즐겁고 재밌고 행복하다. 그게 글이 돼요? 안 되죠. 자, 비극과 희극이 있죠. 근데 비극은 뭐예요? 결론이 슬픔으로, 고통으로, 아픔으로, 실패로 끝나는 것이고, 희극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렇게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상반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남의 인생은 비극이 재밌어요. 내 인생은 그러면 비극이어야 돼요? 희극이어야 돼요? 희극을 만들어야죠. 영화로 얘기할게요. 서양 그 옛날 그 총잡이 영화들 있잖아요. 소발극이라고 흔히 있죠. 그때 남자 주인공이 이제 사랑하는 여인하고 있는데 그 악당이 이 여자를 뺏어갔어요. 거기다 감춰놨어요. 그래갖고 막 천신만고 끝에 찾아갖고 악당 두목하고 내가 결투를 해요. 그래서 내가 팍 쏴가지고 악당을 쓰러뜨렸어요. 그리고 여자랑 손을 잡고 탁 가는데 죽은 줄 알았던 악당이 눈을 쭉 뜨고 총을 한 방 남은 거 빵 쏴서 남자가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감독 같으면은 저 두 남녀를 그 아름답게 재밌게 살게 만들 거다 이런 생각하죠. 그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그 영화를 보고 나고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그게 비극이기 때문에 잊지 않고 나오면서 내가 감독이면 둘을 결혼시킬 거야 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예요? 성공한 거죠. 영화 성공시킨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글을 쓸 때는 비극적 서사가 훨씬 감동적이니까 그걸 쓸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삶은 어떻게 돼요? 희극이어야죠. 그러면은 그 비극적 서사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돼요? 제일 쉬운 게 내 고통, 내 아픔, 내 경험, 그 다음에 내 간접 경험, 그 다음에 내가 읽은 책에서 감동받은 거, 그런 것들을 조화롭게 문학적으로 융합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국인은 누구라도 다 자기 얘기를 쓰면 소설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한국 성장 과정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인간의 삶은요, 의미형 인간과 재미형 인간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의미형 인간은요, 인생을 살 때 이게 그냥 그 언어 표현대로 하면은 무엇인가 내 삶이 의미가 있고 남에게 의미가 있게 전달되고 죽을 때도 뭔가 나를 남들이 모두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강렬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의미형이에요. 재미형 인간은 까짓거 인생 한 번밖에 못 사는데 나 실컷 즐기고 신나게 쓰고 어울리고 즐기고 뭐 이렇게 하고 갈 거야 라는 게 강한 사람이 재미형 인간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형 인간이 되어야 할까? 50대 50이어야 돼요.
의미형 인간 50, 재미형 인간 50을 공유할 수 있어야만 문학적 상상력이 단단해져요. 그 문학도가 아니더라도요, 이건 같은 의미를 가져요. 미국에 가면은요, 그 이현 박사 표현이 이래요. 한국인들은 아무 기술도 없이 미국에 오면 2년 만에 차를 산대요. 그리고 아무 기술도 없이 미국에 와서 5년 만에 직장만을 한대요. 그럼 그 근거가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근거를 찾아낸 것이 한국인들의 고난이라는 거죠. 한국인이 고난을 겪었으니까 그걸 이겨내려고 하는 뜨거운 욕망, 자기 몸을 불살르는 노동, 그 다음에 남한테 미움받지 않으려고 하는 지나치기만 친절, 그 다음에 내가 그 남에게 봉사를 하면은 돌아오는 그 여러 가지 그 고마움이나 보탬,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비록 인간의 삶에서만 이게 독특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문학에서도 이게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요, 그 인문학을 얘기할 때 뭐예요? 역사는 과거의 우리 선조들의 삶을 통해서 내 현재와 내 미래를 유추 해석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철학은 뭐예요? 살아있는 동안 지혜롭고 그 넉넉하고 건강하고 잘 사는 방법론을 연구하는 게 철학이죠. 그럼 문학은 뭐예요? 남의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잘 사는 풍요로운 행복한 인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문학이에요. 그러니까 문학 속에서요, 아까 비극 말씀드렸죠. 자, 문학 속에서 누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해요. 그걸 통해서 읽으면서 뭐냐면, 이거보다는 내가 덜 고통스러워. 그게 위로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학의 영역 중에 하나는 남을 위로하는 것이 있죠. 근데 남을 위로하기보다 먼저 나를 위로해야 돼요. 문학 작품이 탄생되었을 때는 남을 위로하는 거지만은 쓰는 입장에서는 나를 먼저 위로하는 것이죠.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됐으니까 이제 결론으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가 와서 우리가 이제 괴로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100만 권을 소지한 도서관이 보다, 이게 100만 권을 소지한 거대한 도서관보다는 10,000권짜리 도서관이 동네 곳곳에 있는 세상에 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올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또 하나, 100만 평짜리 대공원보다 1000평짜리 공원이 동네 곳곳에 있는 세상에 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지금 일부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유튜브나 무슨 여러 가지 현대 과학 문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앞으로 글을 읽지 않는, 그러니까 활자화된 글을 잘 읽지 않는 때가 왔다, 이렇게들 주장하는데요. 텔레비전이 성공했을 때 뭐라고 주장한 줄 아세요? 책이 안 읽힐 거고 신문이 안 읽힐 거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서 진짜 덜 읽히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동네 곳곳마다 도서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시대가 이제 도래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젊은이들이요, 그 지적 감수성을 그 확보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이제 길지 않은 글, 짧은 글, 응축한 글, 그다음에 그 안에서 그 늘어지지 않았지만은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그 힘이 그 안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시대를 맞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뭐 해야 돼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제 그런 모습을 기대합니다. 자, 오늘 좀 함께 해주셔서 행복했는데요. 인생은 고난의 발명품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글을 읽고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잘 어울려 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환영을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참 행복했습니다. 제가 사랑꽃이 만바람 부에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